오늘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가 기관의 팔자세에 2,300선이 깨졌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650선 밑으로 하락했고요. 미국의 상호 관세 발효를 앞두고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원 정도 더 오른 1,484원에 개장하면서 환율 상황도 좋지 않다라는 시장의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고바이오랩의 주가가 간 손상 치료 소재의 미국 특허 등록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오전 9시 36분 기준으로 고바이오랩은요, 전거래일 대비해서 17.42% 오른 6,000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대사이상 관련 지방성 간질환 치료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에서 조선과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등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광과 조선 관련 기업의 주가가 현재 널뛰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넥스트의 주식은 오전 9시 25분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12,860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요, 오후장 들어서 그 낙폭이 더욱더 커져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죠. 코스피 지수가 2,300선이 깼으면서 시장에 관한 불안감들은 더욱더 만연한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4%의 중국 관세에 관해서 행정명령에 공식적으로 서명했습니다. 절대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또 한 번 확인되면서요,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린 어떤 돌파구를 찾아봐야 할까요? 이 시장에서도 다양한 전략들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에 얼맞는 전략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뉴지스 코너는요, 저희가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님과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리도록 할게요.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요, 시장 대응 함께 해보시죠.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오늘 시장은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증시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열어보고 또 바로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자, 이 관세로 인해서 저희가 현재 수요 위축, 글로벌 운임 하락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운임이 급락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들리기도 하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는 관련해서 또 흐름들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해운사 방어 전략에 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헤드라인 어떻게 풀어볼까요? 네, 일단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 자체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관세가 영향을 가장 강력하게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결국 불경기 관점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관세로 인한 이제 수요 위축이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임이 급락하는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해운사가 이제 그 방어 전략을 꾀하려고 하고 있는 시점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중국 조선업 제재라든지 미국 규제 변수가 계속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호경기로 이제 나아가게 됐을 때, 지금 이제 불경기가 심화되는 단계에서 타격을 받고 있는 이런 업종은 다시 이제 또 상승 사이클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운이라든지 이런 쪽을 본다라고 했을 때, 운임을 본다라고 하면 HMM 이런 종목들을 가장 먼저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대차 그룹이 이 미국에 진출을 시도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수혜를 같이 좀 동반으로 가져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이제 해운, 운임 이런 쪽으로 해당되는 현대글로비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두각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만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후에 이런 악재 이벤트들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호경기로 넘어가고 경기 부양책들이 시행됐을 때
탄력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지금 주가 조정이 나올 때를 잘 이용해 보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당장 이제 매수를 공격적으로 베팅한다 이런 관점은 좀 위험하겠지만 지금 현재 증시 급락이 어느 정도 바닥을 좀 형성해 주면서 차분하게 좀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대략 5월에서 6월 정도로 접어들었을 때는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서서히 좀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4월 달이 지금 계속해서 신저가를 쓰면서 증시가 사실상 무너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4월 이후 이제 5월에서 6월에 증시가 안정기로 접어드는지 말 그대로 하락을 멈추고 조금 이제 지지라인을 형성해 주는지를 확인해 주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 연준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경기 부양책들이 공격적으로 쏟아질 거예요.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이번 증시는 뭐 아마 끝이 없을 거다. 그래서 계속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가 이제 서서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영원한 하락이라는 거, 끝이 없는 하락이라는 거, 뭐 그런 단어를 쓰는 건 자유지만 세상에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오히려 그런 단어가 나오기 시작할 때가 서서히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제 해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운임 관련된 종목들 가장 이제 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추이를 보면서 한번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에서 불안감이 만연한 시장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우려감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저희가 오늘 이 헤드라인을 열어본 이유는 트럼프의 관세를 앞두고 또 상하이와 미국 간의 항공 화물 운임이 40% 급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관세 부과를 앞두고 이제 운임비 상승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해운주들 실적까지도 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해운주 실적으로까지 연결이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해운주들 실적이 괜찮아질 거로 봅니다. 이게 우리가 이번에 그 미국이랑 중국이 사실상 관세에서 전쟁을 이제 하고 있는 단계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뭐 이번에 관세 발표를 했을 때 좀 각국에서 다들 좀 놀라긴 했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동맹국들은 그래도 좀 봐줄 줄 알았는데 와 이게 뭐 봐주는 게 없구나. 네. 그냥 이제 미국이랑 전 세계를 다 이제 싸움을 붙이는 좀 그런 단계로 가고 있는 관세가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드리자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 간밤에 나왔던 이슈들을 좀 봤을 때도 일단은 한국이랑 일본을 콕 집어서 언급을 했어요. 동맹국들은 일단 먼저 얘기를 하면서 협상을 해볼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지금 우리나라 뭐 일본 이런 좀 한 25% 근처에서 이제 움직이잖아요. 이런 관세들도 협상 전략에 따라서도 충분히 조정을 해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중국 같은 나라는 아무래도 미국이랑 계속해서 좀 견제를 하기도 하고 있고 좀 대척점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관세에 있어서도 편가르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물론 중국이 좀 수그리고 들어가면서 협상을 좀 진행한다면 모르겠지만 글쎄요, 과연 중국이 그럴까요? 그러기는 좀 쉽지 않아 보여서요. 지금 현 시점에서 보기에는 딱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 쪽 우방국들, 동맹국들은 관세에 있어서 지금 처음에 부과된 이 관세가 가장 높은 관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앞으로는 계속 조정하면서 낮추는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계속 이 스탠스가 유지되지 않을까. 뭐 중국이 말 그대로 진짜 숙이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 좀 첨예한 대립 상황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단기간에 해결될 거라고 좀 예상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가 계속 이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이 중국에 대한 제재 중에 가장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해운 쪽에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중국을 견제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라고 이제 평가받는 업종 중에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또 해운이라든지 이제 중국 해운사들에도 제재를 가하거나 페널티를 부과한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이건 이슈가 나온 지 오래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해운사들이라든지 조선주들이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대체제가 그다지 없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맹국들 중에서는 지금 한국이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해운 쪽에 있어서도 수요를 많이 장악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뭐 조선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해운 이제 수주라든지 뭐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가 일정 정도 가져오게 되면 오히려 우리나라에게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관세적인 이익까지 가져가게 되면 훨씬 더 이제 큰 상대적 우위를 점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관세라는 포커스보다도 아마 이 상대적인 차별 관세로 인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와 그리고 국가 간의 힘겨루기의 세판짜기가 시작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중국이 많이 위축이 될 것이고 중국이 위축되면서 우리나라 산업이 그렇다고 뭐 다 잘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또 유독 수혜를 받는 업종들, 반사이익을 받는 업종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해운이나 운임 쪽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해운주들의 실적 상승까지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제가 알기로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쯤 104%가 부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왜 웃으시죠, 대표님? 아, 이게 네. 104%가 너무 네, 뭐 터무니없는 네, 그런 그렇죠. 금액이지만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냥 이제 무역 자체가 감소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또 우리 해운주들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반론을 드린다면 예, 네,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은 위축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전반적인 이 위축 국면은 지금 단기간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주가가 막 탄력적으로 반등한다든지 이런 구간은 아니에요. 4월 한 달 동안도 그렇고 계속 불안할 거고 증시가 전반적으로 불안한 과정 안에서 경기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다 이제 다운이 돼 버리게 되면 이 초반에 이 흔들기 그리고 이제 위축 국면 패닉장으로 가게 되면 당분간 주가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이렇게 하락했을 때 그 추후의 반사이익을 가져가 가지고 회복 국면에서 먼저 탄력을 보여줄 만한 종목군 중에 하나로서 해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지금 시장이 무너질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증시 급락은 그다지 무서운 게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증시 급락이라는 거, 조정이라는 거는 영원한 상승이 없듯이 뭐 어쩔 때는 일정 정도 조정이 당연히 나오고 어쩔 때는 좀 뭐 10년에 한 번, 뭐 20년에 한 번 말 그대로 큰 폭의 급락도 나옵니다. 전형적인 이제 사이클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뭐 올 것이 왔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대처를 잘해야 되는데 하락한 이후에 반등을 못하는 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하락할 때는 좋은 주식도 그렇고 나쁜 주식도 그렇고 다 같이 떨어져요. 이건 그다지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왜 문제가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어마무시한 폭락이 있었지만 반등할 때 폭락한 부분을 다 메꾸고도 훨씬 더 높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락을 하면 할수록 저는 오히려 뭐 솔직히 요즘 시장 분위기상 좀 웃으면서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마냥 막 하하호호하면서 얘기를 하진 않지만 사실 엄연히 따지면 물렸더라도 시장 하락은 좋게 봐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피가 낭자하더라도 좋게 봐야 됩니다. 그게 내 피일지라도. 왜냐하면 주식시장 메커니즘상 급락하면 내가 여기서 사서 급락이 나왔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거 이상으로 더 크게 급등해요. 제가 항상 그래서 용수철에 빗대서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주가가 있었는데 여기까지 누르면 이 위로 엄청나게 튀어오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튀어오를 만한 걸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그다지 우려할 게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고장난 용수철은 이렇게 눌렀을 때 부서져 버려요. 근데 정상적인 건강한 좋은 용수철은 탄력적으로 튀어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장난 용수철 같은 주식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증시가 회복될 때 탄력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위험입니다. 사실 증시 하락은 그다지 전 큰 위험으로 보지 않아요. 증시가 하락하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반등할 때 반등을 못하는 게 진짜 큰 위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증시가 폭락하거나 하락할 때 종목 교체를 잘해줘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근데 대다수의 투자자, 뭐 사실 거의 8, 90%의 투자자들이 여기서 종목 교체, 편히 뭐 종목을 손절하고 포트폴리오 재편성을 잘 못하십니다. 그 손이 선뜻 안 나가요. 근데 이럴 때 하셔야 되고 저는 이런 과정 안에서 나중에 그럼 탄력적으로 올라갈 만한 섹터가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보면 저는 방금 말씀드린 이 해운, 뭐 운임 이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다 같이 어려울 때 오히려 추후에 증시 반등 줄 때
탄력적으로 올라갈 만한 이런 해운 운임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겠고요. 하나 단적인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HMM 주가가 얼마나 그때 당시에 올라갔는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좋은 예시가 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해운주 우리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살펴보면서요. 저희가 추가적인 시장 전략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은요. 제약바이오 쪽 봐야겠습니다. 너무나 피하고 싶은 관세이지만 사실 이제 의약품 관세도 곧 부과하겠다. 오늘 또 이런 소식 나왔습니다. 대응점들 가져가 봐야 할지 그 와중에도 이제 튀어오르는 그런 제약주들도 있기도 해서 참 방향성 잡기 어려운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고객사들이 부담하는 거니까 사실 뭐 CDMO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비교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CDMO 기업들은 미국 관세 영향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제한적일 것이다. 관세 영향은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조만간에 이제 의약품 관세를 발표할 것이다.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여기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 의약품 분야는 사실 가격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분야예요. 네. 의료 분야랑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의약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트럼프 지지율적인 부분이나 복지 문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인 타격이 좀 올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탄핵해야 된다 하면서 막 시위도 최근에 엄청 많이 최근에 나오죠.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시위적인 부분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인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모를 죽인 원수는 용서해도 이제 손실을 끼친 이제 뭐 돈을 이제 날리게 만든 사람은 용서 안 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이제 퇴직소득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주식시장, 증권상품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연동이 되어 있고 401k 제도가 워낙에 이제 잘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증시랑 이제 연동이 되어 있는 상품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엄청 민감하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 잘못 건들면 진짜 정치적으로 기반이 막 흔들리기도 하는 그런 정도로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은 내 평생을 모아온 돈이 지금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그걸 건드려 버리니까 완전 영린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주식이라고 주식이죠. 볼 수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증시를 이제 건드려 버리게 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건드리는 것 같은 그런 영린을 건드리는 게 돼 버려요.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 국민들 대다수가 지금 증시가 폭락하면서 기대되는 연금 소득이라든지 퇴직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노후에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지금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서 타격이 오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트럼프에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살짝 좀 어깃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의약품은 굉장히 민감하게 저는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복지랑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전에 바이든 정부 때 민주당에서도 법안을 냈던 게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약가는 결코 올리는 정책을 그 누구도 내지 않습니다. 지금 바이든 때도 그렇고 트럼프 때도 그렇고 둘 다 공통된 건 약가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방법만 다를 뿐입니다. 약가 올리겠다고 하는 정부는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래서 약가는 항상 떨어뜨린다는 기조는 똑같은데 바이든 때는 좀 강제로 낮추려고 하는 게 있었다면 트럼프는 그게 반시장적이니까 경쟁을 유도해서 뭐 제네릭이나 시밀러를 육성시켜서 가격을 자연스럽게 시장 경쟁을 통해서 떨어뜨리겠다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사실 경쟁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존에 이제 장악을 하고 있었던 중국 기업들의 일자리 뭐 그런 물량들을 다 뺏어오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시그룹 같은 경우에도 사실 CDMO 분야에 있어서 배척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보안법 이슈가 상당히 많이 불거졌었잖아요. 당선 전부터. 그래서 생물보안법 이야기가 다시 또 떠오를 거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약가 인하 정책이라든지 생물보안법이 이제 연결이 되게 되면 한국의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우시그룹 같은 그런 대형 물량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세계적으로 몇 없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제약바이오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이번에 이제 트럼프의 의약품 관세 발표라든지 추후에
이 관세에 있어서 한국이 조금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을 때 다른 국가나 경쟁 기업들 대비 빠르게 위로 올라탈 수 있을 만한 기반이 마련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관세라든지 수출에서 강세를 보이는 품목들은 관세 전쟁이 불거지고 있는 요즘 시기에도 오히려 더 우위로 올라설 수 있는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내다본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렸던 해운이나 운임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다른 국가들 대비 또 중국의 반사 이익을 보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이나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뭐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는 의견들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그럼 저희가 마지막 헤드라인 또 이야기 나눠보면서요. 오늘 시장 전략대 대표님과 계속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마지막 헤드라인 열어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그래도 강한 섹터가 이제 조선 쪽 섹터 그리고 철강, 강간 쪽인 것 같습니다.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네. 권한 대행님이 통화를 하면서 이게 다시 부각을 받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이 통화 내용 우리 증시에 지금 반영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탄핵이 되기 전에 한번 이제 전화가 또 왔었죠. 네. 예,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 가장 먼저 이제 요청을 했던 거 그리고 좀 강점으로 두었던 게 군함 관련된 뭐 방산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조선 카테고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랑 같이 이제 더불어 가지고 이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인프라 정책을 좀 같이 시행하자라는 합의가 좀 도출됐었는데 이번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선 분야라든지 LNG라든지 특히 이 에너지 분야와 조선 그리고 방산 분야는 계속해서 미국과 좀 동맹국으로서 같이 좀 비즈니스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왜 한국에 러브콜을 보냈을까 생각을 해보면 한국이 세계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섹터고 수출 효자 품목이고 실제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게 지금 이제 관세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찌 보면 난리가 나고 있는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산업은 무엇일까 많이들 고민을 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많이들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관세에 타격이 없는 업종들을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 저는 오히려 관세의 타격을 받더라도 기술적 우위라든지 국제적인 그 위치 자체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관세 타격을 받더라도 그 지위가 흔들리지 않을 만한 그런 이제 수출 품목들은 관세 부과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오히려 관세를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관세라는 게 차별 관세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스관이라든지 특히 이런 철강이라는 카테고리는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는 또 빛을 보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던 중국에게 사실상 굉장히 좀 장악을 당한 섹터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중국이 이렇게 견제를 받아버리게 되면 관세를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한국의 철강 산업은 이게 반사이익으로 볼 수 있는 이득을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관세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25% 정도의 관세는 지금이 사실상 고점이라고 봐야 되고요. 앞으로는 계속 다운되는 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트럼프의 이 협상 전략을 우리가 어느 정도 분석해 보면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일기 정부 때는 말만으로 모두가 영향을 받았고 속된 말로 좀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와가지고 하면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액션을 취했는데 이제는 일기 정부 때 다들 경험해서 그런지 어차피 트럼프 저거 말만 저러고 실제로는 저렇게 안 할 거야. 네. 행동은 저렇게 안 할 거야. 실제로 저도 방송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말만 저렇게 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 안 먹히니까 그런 말만 하면 안 되겠다. 실제로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조치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딜을 하는. 말 그대로 트럼프의 목적은 협상 테이블로 먼저 빨리 쪼르르 달려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액션 취해서 쪼르르 달려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달려와서 협상만 하면 얼마든지 낮춰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티나게 다들 이제 눈치 보고 있던 나라들도 진짜 해버리네. 그러니까 다들 전화통에 이제 불이 난 상황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실제로 쪼르르 달려오는 것까지가 성립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협상을 하게 될 건데 뭐 진짜 싸우자고 막 달려드는 거 아닌 이상이야. 나도 알아. 그거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산정한 것도 아니고 무자비하게 산정한 거 나도 다 알아. 근데 너를 여기 불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네가 만약에 여기 안 왔으면 진짜 부과하긴 할 거였어. 근데 왔으니까 낮춰줄게. 합리적으로 바꿔줄게. 이 스탠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제 반응을 해줬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같이 미국 무역 적자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나가자라는 이제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리고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들이 두각을 드러낼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지금 통화에서도 나왔던 LNG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뭐 특히 철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방산 카테고리까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오히려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수출 효자 품목이나 강세 품목들은 우위를 점할 수 있고 관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방어를 해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되겠다. 그래서 관세에 타격을 받지 않는 업종을 보기보단 타격받더라도 오히려 우위로 올라서거나 거기에서도 튼튼하게 지위를 점하고 있을 수 있는 업종과 기업들을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조선, 특히나 이 철강 관련주들이 이제 중국 쪽에 관한 반사 이익 수혜를 받아간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시장에 퍼지면서요. 크게 상승이 나와줍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종목적으로 좀 짚어보자면요. 이게 세아 그룹주들이 오늘 좀 굉장히 강하잖아요. 동양철관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럼 이쪽 이제 기업들을 지금 전략적으로 바라볼 때는 당분간은 계속 시장에서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저는 계속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일단 지금 당장에는 철강에서 가스관이라는 그 에너지 공급을 늘리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이 전략이 아주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당장은 뭐 송유관, 정유관에 해당되는 그런 가스관 관련된 철강주들이 먼저 반응은 하지만 다른 철강으로까지 번지게 될 거예요. 지금 뭐 조선이 또다시 반응을 하게 되면 뭐 후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자동차 움직임이 나오고 건설이 또 두각을 드러내면서 다른 이제 자동차 관련된 그리고 건설 관련된 철강들도 반응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그냥 순서가 안 왔다 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사이익을 통해서 오는 이익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휴스틸이나 넥스틸 같은 이런 그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 송유관, 정유관 관련주들은 급등했다가 제자리까지 왔다가 다시 반등했거든요. 근데 세아제강을 이제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아제강이나 뭐 세아제강 지주 같은 이런 세아그룹주는 우량주에 속하잖아요. 그리고 그룹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비교적 좀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스틸이나 넥스틸이 급등했다가 완전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보통 이런 우량주들은 하방 지지를 잘해줘서 급등했다가 조정줘도 좀 방어를 어느 정도 해요. 원점으로 돌아가진 않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좀 우량주들이 우상향을 더 잘 보여주고 탄력적인 걸 원한다면 휴스틸이나 넥스틸이 오늘도 오히려 급등은 더 크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공격성을 띠는 투자자라면 이렇게 무너졌을 때 휴스틸, 넥스틸 같은 종목들을 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나는 좀 무난하게 우상향 패턴을 노려보고 싶다. 이러면 또 투자 성향이 다 다르니까요. 그런 분들은 비교적 우량주에 해당되는 세아그룹에 해당되는 뭐 세아제강 지주나 세아제강 같은 종목들이 현 시점에서는 이제 두각을 드러낼 만한 종목으로 가스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시장에 계속되는 상승도 내다보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한번 투자 전략 잡을 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저희 오늘 시장 한 줄 평 짧게 한마디 들어보고요. 또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환율적인 부분이 갑자기 치솟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도 환율에 대한 경고를 마지막에 이제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비슷하게 이제 환율에 대한 경고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이러한 섹터들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런 섹터들이 지금부터 바로 막 급등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 시장이 회복된다면 가장 먼저 이런 섹터들은 두각을 드러내고 충분히 회복을 해주고 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는 산업과 종목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락장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을 때 이런 섹터와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관점이지 시장이 여기서 무너진 게 끝나고 이제부터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니까요. 4월 한 달간 더 길어진다면 5월 이제 6월까지도 증시 하락이 연이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인프라 정책, 부양책을 쓰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중앙은행 차원에서도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를 아직 하지도 않고 인하할 것이다라는 힌트조차, 뉘앙스조차 흘리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5월 달에 과연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때
인하하지 않더라도 뉘앙스를 흘려주면 괜찮거든요. 인하할 수 있다. 불경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목해 보시면서 보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무너지고 있을 때 구축을 다시 하셔야 된다. 리모델링을 좀 하셔야 된다. 강조드리면서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증시가 되지 않았나 저는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 다양한 내용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결국 미국이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에게 104% 관세 폭탄을 때렸습니다. 고조되는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위안화 가치는 떨어지고요. 동조에서 원화 가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1,500원 목전에 두면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러니까 16년 만에 최고치를 찍기도 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이 또 집을 나가겠죠. 외국인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9거래를 연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10거래를 연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팔자세를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시장 힘이 많이 없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년 5개월 만에 2,300선을 내어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결국 지금 현재 640선까지 내어주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세장입니다. 자, 그러면 약세장 속에서도 더 급락하는 종목 혹은 시장과 반해서 급등하는 종목 특징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퓨처캠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 25% 상승을 했는데 오늘 정규장에서도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핵심 파이프라인 전립선 암 치료제 임상 2상 최종 결과를 발표했는데 좋았습니다. 경쟁 약인 이 노바티스의 플루빅토라는 게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우월한 효능을 보인 것이죠. 디테일하게는 유효성 지표인 객관적 반응률이 60%를 기록, 경쟁 약물인 플루빅토가 29.8%를 기록했던 것보다 2배나 좋은 수치를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이었죠. 지난 3월에 퓨처캡이 식약처에게 임상 3상을 위해서 승인 신청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 치료제는 희귀의약품이기 때문에 조건부 품목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 3상 승인을 받는 대로 즉 다시 말해서 조건부 품목 허가 신청을 낼 것이며 플러스 알파로 기술 수출 나설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계자는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 이전 협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증권가에서는요, 이 해당 물질이 상업화가 된다면 대상 환자가 3차에서 2차 치료제로 확대되면서 시장 규모 자체가 파이 자체가 더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IBK 투자증권 측에서 하이브에 대한 1분기 실적을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수치로 살펴보자면 매출은 4,329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가량 증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가량 성장을 해서 215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문제는 전망치입니다. 시장의 컨센이 531억 원이었거든요. 반토막도 채 되지 않는 실적을 공개할 것이라고 본 것이죠. 자, 이렇게 부진한 성적을 예상되는 이유는요. 앨범 발매 공백으로 인해서 앨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나 쪼그라들면서 746억
100억 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공백기를 보낸 아티스트들 대부분이 2분기에 복귀를 알릴 예정이기 때문에 연간 추정치에는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영업이익 살펴보자면 올해는 3,400억 원, 내년에는 5,100억 원가량을 기록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연평균 68% 수준으로 고성장 시현할 전망이라고 본 것이죠. 자, 이렇게 예측을 한 이유는 먼저 첫 번째, 글로벌 투어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두 번째, BTS 완전체가 하반기부터 활동 재개를 알릴 예정입니다. 앨범 판매도 늘어날 것이고 공연 매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본 것이죠. 자, 그래서 업종 내 최선호주로 하이브를 꼽았습니다. 목표 주가도 32만 원으로 유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부분에 시장은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하이브 8% 넘게 밀려나게 됐고요. 섹터에도 악영향을 좀 미치면서 SM도 8% 넘게, JYP와 큐브엔터 나란히 5% 안팎의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대한항공과 진에어에 대한 목표 주가를 다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35,000원에서 3만 원으로,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18,000원에서 16,000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자,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관세 인상에 따라서 화물 수요가 줄어들 것이며 환율 부담도 또 상승세를 그릴 것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나 LCC 등 불확실성도 감내를 해야 한다라면서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무려 12%나 내려잡았습니다. 자, 진에어에 대해서는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어떻게 봤을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 영업이익도 31% 쪼그라들 것이라고 봤습니다. 원래 1분기 같은 경우에는 LCC들에게 최대 성수기로 꼽히거든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무안공항에서 사고가 발생했죠. 그러면서 근거리 여행 심리가 수축됐고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자, 오늘 주가는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테 7% 넘게 내리막길,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2% 넘게 약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테마 탑3이고요. 관광업체 조선 LNG가 상승세. 자, 한덕수 대행과 미국의 트럼프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조선 알래스카 방위비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죠. 한국이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 무역 수지가 이에 따라서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고요. HJ 중공업과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10% 가깝게 날아올랐습니다만 HJ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상승분을 다 토해내고 지금 현재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섹터 아이폰입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5%가량의 약세를 보였죠. 아이폰의 90%는 중국에서 생산되고 조립되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 중에서도 더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거래를 연속해서 급락세를 보이면서 결국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반납을 했고요. 웨드부시에 된 아이브스는 목표 주가를 325달러에서 25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덕산네오룩스,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나란히 5% 안팎의 약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이 76,000달러를 하회를 했죠. 이에 따라서 미증시에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11% 넘게, 코인베이스도 3% 넘게 약세를 그렸습니다. 그 흐름 그대로 이어와서 컴투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6% 넘게 약세, 우리기술투자와 갤럭시와 머니트리 나란히 3에서 4%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유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도 큰 폭으로 흔들리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가 다시금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넥스트 마켓 주제를 열어보면서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들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앞서서도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이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국내 증시의 흔들림 역시도 우리가 더 예상해 봐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요. 오늘 환율에 관해서 좀 짚어보고요. 그동안 글로벌 금융 위기 그리고 IMF 때 환율의 움직임은 어땠었고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환율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시장 개장하면서부터 환율에 관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어제 종가 기준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3원이었는데 이 환율 자체가 지금은 1,488원까지 나타내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달러 약세를 기대하면서 인버스에 투자했었는데요. 인버스 투자자들 역시도 평균 5.8%의 손실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이 올랐던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미중 관세에 관한 충돌일 텐데요. 그에 따른 우리의 대응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도 언급을 해드렸었죠. 오늘 또 장중에 이런 이야기 흘러나왔습니다. 일단은 어제 뉴욕 증시가 개장하면서 캐롤라인 레빗이라는 백악관 대변인이 104% 관세 부과하겠다, 중국 측에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장이 시작이 되면서, 이 장이 진행이 되면서요,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부터 이제는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104%의 관세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면서 위안화가 급락했고요. 위안화 급락은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에 관한 위축을 나타내기 때문에 환율 역시도 치솟는 모습들이 바로 확인이 됐습니다. 환율의 일중 흐름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중에 1,488원을 넘어서는 수치까지도 일시적으로 보였고요. 지금 현재 언론사마다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요. 대략 1,487원까지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다시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으로도 1,484원 정도를 나타내면서 2009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의 환율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율이 왜 올랐는지에 관한 우리가 기본적인 배경을 체크를 해봤다면 그간 우리가 이 시장에서 많은 글로벌 금융 위기들을 겪었을 때 환율의 움직임은 어땠는지를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이야기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의 환율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1997년 외환 위기 때는요. 환율 자체가 일시적으로 2,000원 선까지 도달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또 지금 현재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요. 환율 자체가 1,450원 선을 넘어서는 수치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04년, 2005년의 흐름들 보자면 지금 환율이 1,480원이라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가까워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환율의 흐름들을 봤었을 때 원달러 환율이 최고치를 찍었던 건 1997년 IMF 때였습니다. 그때 2,000원까지 근접을 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자체 위축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힘들었던 시기를 겪었는데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 수준까지 80% 넘는 그런 가격대에 와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시점이다라고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원달러 환율 자체가 안정화를 채울 수가 있을까요? 이게 안정이 되려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어느 정도는 좀 무마되는 상황들이 펼쳐져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 측에서 104%의 행정명령을 서명하면서 중국의 스탠스는요. 미국의 국채를 급격하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줘 왔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 국채 보유량이 일본 다음으로 많은 국가입니다. 절대 미국에게 물러서지 않겠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을 높여서 미국의 부채에 관한 이자 부담을 더 가중시키겠다라는 의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언제 환율에 관한 안정화가 나올 수 있을지의 여부들도 아직은 미지수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주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환율의 핵심적인 변수도 체크를 해볼 텐데요. 사실상 지금 우리도 모르게 외환 당국에서는 아마 환율 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우리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
의견이기도 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요, 외환 보유액일 겁니다. 제가 일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우리 시장에서 환율이 1,480원에 다가섰었을 때 외환 당국은 시장에 개입을 했고요. 그때 외환 보유액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요,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4천억 달러가 있어야지만 이 환율에 관한 안정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국내 외환 보유액은요, 4천억 달러를 겨우 유지해주고 있는 수준입니다. 자,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외환 당국에서 국내 시장에서 환율적으로 개입을 했다면 이 4천억 달러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추가적인 이 시장에 관한 환율 방어력이 있을까에 관해서 시장의 고민은 깊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넥스트마켓을 통해서 환율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드렸던 이유는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에 관한 방향성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환율이라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환율 지표 안에는요, 시장의 심리가 들어있고요, 기업의 생존이 달려있기도 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글로벌 경제에 관한 위축도를 나타내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관한 온도계다라고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장에서 다양한 테마주 그리고 종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요, 또 넥스트마켓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우리 시장의 환율 움직임들을 같이 체크해보면 좋겠고요. 외환 보유액에 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요. 또 넥스트마켓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일정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내일 또 굵직한 일정들이 있어서요. 그 부분들 마지막으로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국 시간으로 새벽입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될 텐데요. 이때 연준의 스탠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행보에 관한 스탠스들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이제 중요해질 물가 지표, CPI 지표에 관해서 관세에 관한 영향권에 들어왔는지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3월 CPI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 나오고 있는 104%의 관세가 대입될 리는 없지만 그 일전에도 트럼프는 관세에 관한 영향력들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CPI 지표상의 물가 지표가 반등했을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 국내 금융시장 또 한 번 위축될 수 있다는 부분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물가 지표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할 지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실적 발표도 시작이 됩니다. 이때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전망치들, 가이던스 자체가 시장을 위축시킬 수가 있고요. 금융주를 시작으로 미국의 실적 발표 일정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시장에 도래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들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오늘 또 시장에 관한 다양한 리스크들 점검해보는 시간들 가져봤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방면에서 시장 해석해드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러한 리스크들을 여러분들 헤쳐나가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드려보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오후장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